잠시만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일단은 잠시만요. 저 화면 이거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화면을 좀 조정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컬브의 대표이자 코파운더인 이상훈입니다. 흔히 미국에서는 라이언이라고 불리고요. 일단 저는 지금 스타트업에서 취업하기 전에 알면 좋은 것의 파트 1으로 창업자 입장에서의 하이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컬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배경을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컬브는 Squarespace of Machine Learning, 쉽게 얘기해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굉장히 쉽게 포장을 해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더라도 쉽게 알고리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이고요. MBA도 쓸 수 있을 만큼 쉽게 머신러닝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코어 팀은 지금 4명 있고요. 지금 총 13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엠플로이는 5명이고 나머지는 컨트랙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가 말씀드릴 어떤 그 여정과 하이어링 과정을 좀 약간 등장할 인물들이고요.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면은 저는 작년 5월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다가 5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컬브로 풀타임으로 뛰었고요. 그 전에는 뭐 MBA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쪽 기획 일을 했습니다. 저희 그 코파운더이자 그 CTO인 빈스가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테크니컬 코파운더로 CTO 역할을 맡고 있고, 이전에는 그 부스트 미디어라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에 테크니컬 코파운더로 이미 스타트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특이한 다음 친구는 우리 CRO 역할을 하고 있는 제프인데요. 이 친구는 특이하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희 회사로 올해 3월달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왔어요. 그 이상이고, 이 친구는 이제 Azure 쪽에서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그리고 파트너십 그리고 세일즈 쪽 백그라운드 갖고 저희 회사에 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선수는 저희 그 코파운더이지만 현재는 애드바이저로 지금 빠져 있는 앨런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세일즈를 풀타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Q&A 쪽에다가 혹시 곳곳에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제가 보고 바로 대답해 드릴 만한 질문이면 제가 그때 바로 대답해 드리고요. 아니면은 제가 놓치거나 하면은 그 발표가 끝난 다음에 한 번에 몰아서 그 질문을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저희 회사의 어느 정도 그 타임라인입니다. 뭐 3축 버전인데요. 2018년 12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으면서 인코퍼레이션을 했고요. 2019년 1월 달에 첫 고객을 확보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5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뛰쳐나와서 컬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첫 레비뉴를 얻었고, 8월 달에 운 좋게 저희가 펀딩을 받았어요. 그때 뭐 100만 불 펀딩을 5군데에서 받았고요. 그 펀딩 받은 돈으로 그 컨트랙트들을 그리고 하이어링을 진행했고, 그리고 웹사이트 만들고, SMB를 타깃으로 한 제품을 1월 그리고 2월에 코로나 직전에 출시를 했고, 아시다시피 3월 달에 코로나가 코비드-19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부터 본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몇 가지 캐비엇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모든 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타트업을 해보니 특히 온라인상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는데, 그 조언들의 어떤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정답이 없다는 거. 하지만 평균은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정답은 아닙니다. 일단은 하이어링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파운더 입장에서 자기 스타트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시각으로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가끔 저한테 스타트업을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뭐 힘들죠? 뭐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다가
비행기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드리니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스타트업이고요. 그리고 그 파운더, 코파운더들은 이제 기장이고, 그리고 목표는 이 비행기를 최대한 높은 고도까지 올리는 게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이용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CEO는 그리고 코파운더는 파일럿이고요. 그리고 그 런웨이 활주로가 끝나기 전에 비행기가 그 이륙하지 못하면은 끝나죠. 끝이죠. 그리고 이륙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의 주요 부품들은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륙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날개, 엔진, 뭐 바퀴도 있어야 되겠고 등등등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되게 맑은 하늘을 표현했는데 외부적인 환경, 다시 말해서 시야 환경이 계속 바뀌죠. 예를 들면 이제 바람도 불 수 있고요. 태풍이 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태풍이 불 수도 있고 바람의 방향도 계속 바뀔 수 있고요. 그거에다 맞춰가지고 기장은 비행기를 설계하고 조종하고 띄워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실 그 비유의 그 비유랑 잘 만든 건데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여기까지 있어요. 첫 번째는 특히 저 같은 first time 이 파운더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조종할 줄 몰라요. 그래서 활주로를 가면서 조종하는 법을 on the job으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활주로를 내려가면서 그 비행기가 없어요. 비행기를 만들면서 활주로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고요. 어떻게 그리고 하나는 일단은 만들 줄도 몰라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활주를 내려가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야, 너 날개를 만들 줄 알아? 그러면 야, 그래. 너는 날개를 만들어. 야, 너는 엔진을 만들 줄 알아? 그러면 엔진을 만들어. 이렇게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근데 사람을 하나 뽑을 때마다 활주로가 줄어들어요. 또 그러면 이제 사람을 고용하면 이제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럼 활주로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다이내믹이 있고요. 그리고 더 다른 점은 그 첫 비행기, 활주로 조금 지나갔을 때의 어떤 비행기는 쇠로 만든 게 아니고 종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프루프 오브 컨셉으로 종이로 만든 다음에 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싶으면 이제 하나하나씩 활주로를 내려가면서 그 종이를 하나씩 쇠로 바꿔야 됩니다. 그랬고 마지막 하나는 일단은 활주로를 내려가고 있는데 활주로에서 실제 비행기에서는 이륙이 안 될 것 같으면 멈출 수 있죠.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활주로 내려가다 멈추면 이제 끝나. 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하이어링 했을 때 그의 어떤 사고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앞서서 그러면 하이어링에 약간 연관이 돼 있는 몇 가지 멘털 모델들이 있어요. 제가 사용했던 그거에 대해서 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시작하면서 그 스타트업의 여정이 굉장히 험난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올라가 있는 그래프는 그 Y 컴비네이터의 펄 그래함이 그린 건데요. 스타트업이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한참 동안 내려 있다가 거기 더 내려갔다가 이제 좀 잘 되면 다시 올라가는 이런 기나긴 여정을 겪을 건데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은 이 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였고요. 두 번째 요소는 이 스타트업은 분명히 스테이지별로 돼 있을 거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잠깐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스타트업이 진행되면서 여기는 프리 스타트업, 스타트업 그로스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단계별로 나눠져 있어요. 각 단계에 필요한 어떤 사람과 스킬셋이 분명히 다르고요. 그래서 그 스킬셋이 뭔지를 좀 미리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사람들을 뽑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분명히 이런 어떤 단계,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건지는 인터넷상에서 아니면 책상에서 굉장히 많이 다큐멘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책과 이런 자료를 통해서 많이 얻었고요. 정보를 얻었고 그리고 주위에 해본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람을 뽑을 때 특히 예를 들면 세일즈 사람을 뽑을 때 세일즈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뽑을 때 데이터 사이언스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무조건 그 분야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무조건 뽑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현재까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인데요. 그 아까 그 비행기를 빗대서 비유를 해드렸는데 time to success, 그러니까 이룩하기에 필요한 시간이 항상 time to zero funds, 돈이 떨어지는 시간보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 뽑을 때 죄송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 time to success가 많이 좌우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뽑으면 또 그 런웨이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람 뽑을 때 이 사람이 주는 success time reduce 하는 게 런웨이를 reduce 하는 것보다 월등히 커야 된다. 그래서 시간은 더 적어야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있습니다. 뽑을 때. 일단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 경험에 의해서 각각의 어떤 사람들을 뽑았으며 그 뽑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형식으로 에퀴티나 뭐 샐러리 등등을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작점은요. 2018년 8월달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고 있을 때 머신러닝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용한 B2B 사스 회사를 하나 만들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 배경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고 저는 이제 혼자서 이제 그 데모 만들어보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만들어가지고 주위에 여러 스타트업 경험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투자자 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어요.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가장 크게 나오는 질문들이 그러면 너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데모도 보니까 뭐 만들긴 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B2B 세일즈 경험이 전혀 없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누가 팔 거냐 만들면? 라는 질문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을 뽑아야겠다. 그래서 코파운더를 찾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가장 먼저 그 앨런을 코파운더로 찾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달에 그 인코퍼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얘가 10월 달에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회사 식당에서 만나서 야 내가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야 같이 해볼래? 해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같이 하자고 코파운더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당시 악수를 하면서 야 그럼 지분은 어떻게 할지는 내가 따로 메일로 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지 안 할지 그럼 디스커션 하자라는 약간 구두의 어떤 그 약속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돼서 코파운더로 됐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법적인 효력이 오피셜하게 문서화되지 않고 어떤 그 구두로 지금 코파운더를 했는데 일단 앨런을 뽑을 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긴 여정이 될 거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cultural fit 이 사람이 여기서 컬처럴 하면 저죠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랑 얼마나 잘 맞냐 그리고 얼마나 장기적으로 나랑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냐라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앨런 이 친구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입사하자마자 첫 프로젝트를 같이 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후 거의 7년 동안 같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랑 저랑 여러 가지 같이 일하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앨런은 나랑 굉장히 cultural fit이 맞다라는 거를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친구한테 제안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가장 또 두 번째 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이거를 팔 거냐 만들면은 라는 대답에 그 질문에 대답을 줄 수 있는 게 사실 앨런이었어요. 그래서 스트롱한 세일즈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게 중요했고요. 이제 궁금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점인데 에쿼리 스플릿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거는 사실 약간 펀트에서 11월 달에 그걸 어드레스 안 했는데 일단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게 그러면 인코퍼레이션을 언제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첫 번째는 야 그러면 그 가상으로 프리세일즈로 데이터를 좀 얻어야 되는데 야 인코퍼레이션을 안 하고 데이터를 받을 경우에 라이어빌리티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 인코퍼레이션 하자라는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인코퍼레이션 할 때 몇 가지 들어야 되는 게 여기에 유관된 요소는 에퀴티.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오너들이 누구며 에퀴티가 누가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주식의 수를 쉐어를 몇 개를 아웃스탠딩 승인할 것이며 그 중에 누구한테 발행할 것이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에퀴티가 어떻게 스플릿되느냐를 정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자료와 어떤 조언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좀 더 뭐 가져가는 게 맞다.
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지분이 많이 가져가는 게 맞다. YC 같은 경우는 이제 야 반반 하면 된다. 이제 3명이면 3분의 1씩 가져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스쿨 오브 팟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반에서 시작했는데 야 내가 그래도 데모 만들고 좀 약간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안을 했고요. 이 친구는 뭐 흔쾌히 그냥 야 그렇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반반에서 제가 조금 더 가져간 형식으로 그래서 그 정했고요. 그래서 앨런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인코퍼레이션 할 때 아예 문서화를 해가지고 주식을 그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게 사실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리치아웃 하세요. 제가 1대1로 말씀드릴 때는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에퀴티 문제만 있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앨런과 저는 이 당시에는 계속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었기 때문에 뭐 월급이나 이런 문제는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월급이나 뭐 헬스케어 문제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냥 에퀴티가 소한 어떤 그 니고시에이션의 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인코퍼레이션 하고 거의 따라 인코퍼레이션 했기 때문에 법적인 바운드리가 생겼기 때문에 저 퍼스트 커스터머를 뽑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와중에서도 계속 저희는 이제 인베스터들을 만나서 피드백을 받고 사실 이때는 저희가 인베스트먼트를 받을 생각으로 피드백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인베스터 분들을 많이 만났었고요. 이미 그 친한 분들을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있었는데 또 이제 그 세일즈 부분들이 채워지니까 두 번째로 나온 질문이 Who is going to build everything? 자, 라이언은 데이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 있으니까 모델을 만들고 그런 건 알겠는데 그리고 세일즈는 뭐 알려니 하가 알겠는데 야 그러면은 그러면 B2B 회사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다 누가 만들 거냐? 라는 질문이 나와서 그러면 이 그 갭을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테크니컬 코파운더를 찾아보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첫 번째는 cultural fit. 얼마나 이게 이 사람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느냐. 두 번째, 그리고 그 홀, 테크니컬한 홀을 채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결국 찾은 게 빈스입니다. 그래서 빈스는 어떻게 찾았냐면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을 때 제가 그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있기 전에 회사 인수 관련 일을 하나 했었는데요. 저희가 빈스가 있던 회사를 사실 인수하려고 얘기가 오갔었어요. 네, 그 당시 이제 그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거 통해서 미리 다시 연락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생각이 있냐라는 얘기를 통했고 그리고 이쯤 돼서 저희는 여러 가지를 성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커브의 이토스라고 해서 6가지 프린시플을 만들었는데 이런 컬처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문서화해가지고 이런 걸 갖고 이제 빈스랑도 앉아서 얘기를 하고 야 우리의 가치관과 프린시플 이건데 동의를 하냐 뭐가 뭐 이상한 게 있냐 뭐 등등에 많은 디스커션을 했고 또 오랫동안 이 친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친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커처럴 핏이 맞고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테크니컬 입장에서는 이제 B2B 사스 회사를 한번 테크니컬 파운더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제가 좀 컨피던스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와 얘기할 때는 이제 인코퍼레이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풀타임으로 바로 오려고 했기 때문에 에퀴티 얘기뿐만 아니라 셀러리 관련 얘기가 또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조사를 일단은 테크니컬 코파운더를 앉힐 때 불러드릴 때 얼마를 주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헌들 그리고 조언들을 듣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이 당시만 해도 저희가 이미 커스터머가 한 3-4군데가 됐어요. 그래서 커스터머가 있는 상황에서의 조인하는 사람을 한테는 얼마를 줘야 되냐 에코티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얘기는 사실 되게 간단하게 빈스한테 야 너 얼마를 원하냐라고 물어봤고 빈스가 얼마 원한다 딱 해서 done 해가지고 에코티는 그렇게 퉁을 쳤고요. 두 번째는 셀러리였는데 이게 또 셀러리였는데 셀러리도 특히 코파운더가 얼마 가져갈 거냐에 대한 문헌이나 의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 오히려 저는 접근을 빈스가 오히려 저한테 야 그러면 제가 빈스한테
너는 얼마를 받아야 되냐? What is the bare minimum you can take? 라는 얘기를 대화를 나눴고 그 친구가 일단 얼마 금액을 딱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는 이런 경력과 어떤 나이 등등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만큼을 받아야겠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았어요. 높은데 몇 가지 고려했던 게 일단은 빈스가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월급이 이거보다 적으면은 약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수긍을 해서 그러면 야 네가 아스크하는 걸로 그냥 진행하자라고 얘기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원체 early였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걸로 진행을 얘기를 했고 단 펀딩이 저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월급은 그러면 펀딩이 된 이후에 어떤 다시 얘기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했고 이 당시는 그 빈스가 동부에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펀딩이 되고 풀타임으로 이거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샐러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웨스트코스트로 시애틀로 이사를 오겠다. 그리고 했다는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에퀴티와 샐러리 얘기를 마무리 짓고 적고 사인업하고 모든 주식 발행하고 일단은 저희를 조인하게 돼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일단은 팀 자체에서 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CEO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세일즈 마케팅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테크니컬을 하는 사람 이렇게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인베스터 분들을 만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팀에 대해서는 푸시백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은 이거 갖고 좀 더 얘기해 보자. 근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레빈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전에 사실 저희가 텀시트를 그 투자자분한테 받았고요. 텀시트라 하면은 투자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그 non-binding 한 장짜리로 돼 있는 투자 의향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그럼 투자를 레이즈를 해보자라고 해서 여러 VC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8월달에 실제로 저희가 그 레이즈를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투자금이 들어온 즉시 이제 빈스한테 이제 월급을 줄 수 있게 돼서 월급 주기 시작했고요. 그와 동시에 빈스는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 왔고요. 이제 그리고 8월 달부터 이제 그 펀딩이 마무리되고 그러면 야 우리 스탁 옵션 플랜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법률 회사랑 얘기를 해서 스탁 옵션 플랜을 만들어서 스탁 옵션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앨런한테 지금 퀘스천마크 있죠. 복병이 나타났어요. 이제 야 우리 이제 풀타임으로 모든 사람이 풀타임으로 가야 된다. 나도 이제 풀타임이고 빈스도 풀타임이고 야 앨런 너도 이제 풀타임으로 와라라고 얘기된 상황에서 이때 앨런이 좀 개인적인 이유로 풀타임을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 찾아봤으나 사실 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야 그러면 나는 어드바이저로 빠져서 그럼 우리를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 바탕이고 단 그러면 너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CRO로서 Chief Revenue Officer로서 너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로 뽑겠다 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돼서 1월 달부터 사실 그 설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12월 달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1월 달부터 본격적인 설치를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는 SMB 타겟에서는 론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퀘스천 마크를 채우기 위해서 나왔던 게 제프입니다. 그래서 제프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을 때 그 우연히 만났어요. 어떤 행사에 가가지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말이 잘 통해가지고 나중에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래가지고 2018년 8월 때부터 알고 가끔씩 커피를 만들고 같이 마시고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업데이트를 해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일단은 앨런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연락을 해가지고 야 앨런이 우리를 그 알바에서 빠지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조인할 생각이 있어? 라는 얘기를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3월 달에 포스트 코비드에 저희한테 풀타임으로 왔어요. 그래서 고려할 점은 다시 있는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cultural fit. 이게
굉장히 아직도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냐 첫 번째 질문을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앨런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세일즈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둘 다 이제 체크박스가 체크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리고시에이션 상황은 이제 그 에퀴티 샐러리 그리고 이제 베네피트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더 복잡했는데 여기에 이제 좀 이거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하나는 오히려 제가 제프한테 우리가 아직 early이기 때문에 야 네가 몇 가지 제안해봐라. What's your bare minimum? What do you think is what will make you happy? 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갖고 오라고 했고요.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저는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일단은 우리 현재 레베뉴 아니면 제품 출시 등등의 어떤 그 페이즈를 고려했을 때 첫 C-level executive, 그러니까 Chief Revenue Officer를 뽑을 때 어느 정도 에퀴티가 일반적이냐. 그래서 저희 러펌한테 일단 한번 물어보고 주위에 여러 가지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넷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식, 특히 YC 같은 경우는 그 공식 프로그램이 얘기하는 어떤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정답은 없었고요. 그래서 얼추 몇 가지를 혼합시켜서 제 나름대로의 이퀘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얼추 이렇게 퍼센티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냈고 샐러리도 같은 형식으로 여러 분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리고 제프한테 지금 현재의 어떤 니즈, 예를 들면 애들이 있느냐, 뭐 애가 없어요. 근데 결혼을 했느냐, 싱글 브레드위너냐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그 일반적인 스타트업보다는 약간 더 높게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베네피트는 이제 사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헬스케어 정도밖에 없었고요. 근데 헬스케어 이 당시만 해도 저희가 없었어요, 플랜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할 거다라는 그 가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 마무리할 때 제가 에퀴티 얘기를 해줬고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이런 논리로 이렇게 이런 퍼센트를 냈다 한 다음에 제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하는 비슷한데 거기서 1%만 올려주면은 자기가 해피할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케이 done 해가지고 거기 제가 제시했던 금액 그 에퀴티 퍼센테이지에서 1%를 올려주는 만큼 쉐어를 더 주는 걸로 해서 진행했고요. 셀러리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했고 그리고 베네핏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가 스타트를 하면은 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헬스케어가 한 30일 동안 진행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베네핏이 끝나기 전까지 네가 헬스케어 커버지의 랍스가 없도록 내가 진행해주겠다라는 커미트먼트를 하고 사인업을 해서 3월 16일 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콜브로 점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게 코어 팀인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하이어링이 있었어요. 근데 컨트랙터 그리고 파트타임 있는데 약간 접근을 약간 다르게 한 것 같아요. 컨트랙터 같은 경우는 순전히 ROI.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빈스가 이전에 같이 일을 했던 그 데브들이 있기 때문에 데브들이 인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그 친구들을 컨트랙터로 다 데려오자. 그래서 3명의 데브를 인도에 있는 친구들을 저희 팀으로 데려왔고요. 그리고 곳곳에 저희 일을 도와주는 컨트랙트 단위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많이 여러 분을 모았어요. 총 한 10분 정도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은 순순히 컨트랙트,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같이 진행했고 12월 달에 그 중에 그 컨트랙터로 같이 도와줬던 한 명이 저희 파트타임으로 지금 저희를 조인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니고시에이션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고요. 오히려 이 프로젝트인데 이 정도 금액을 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저희가 통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고 파트타임은 약간 달랐어요. 파트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에퀴티나 어떤 베네핏은 저희가 제공하지 않고요. 순순히 그 샐러리로 됐고 시간당으로 맞춰가지고 진행했어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커미트하는 걸로 해서 시간당 몇 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샐러리를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쪽에서도 오케이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라고 성공했고 그렇게 컨트랙트 사인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그 여정이고요. 마지막 몇 슬라이드는 사실
다시 좀 약간 하이라이트하면 좋을 것 같은 사항들을 몇 가지 넣었어요. 첫 번째, 이거는 SB 사이트에서 뽑은 스타트업들이 페일하는 가장 큰 10가지 이유였는데 not having the right team이 23%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장 뭐 당연하게 no market이 시장이 없으면은 회사가 망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팀 구성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파운더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early 스타트업의 파운더를 생각할 때는 이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진짜 탑 순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말씀드린 거는 이제 스테이지별로 여러 가지 스킬셋이 다르다고 하는데 요 예로 나온 거는 스테이지 1, 2, 3, 4 오른쪽에 보이시죠? 보시면 이거 CTO 예로 한 건데 아이디어 스테이지일 때 CTO가 갖고 있어야 할 스킬셋, early stage startup일 때 CTO가 갖고 있는 스킬셋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한다는 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플레이북이 어느 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B2B 회사 아니면 또 스타트업을 했을 경우에 early stage 같은 경우는 seed 파운더를 받아야 되며 그 금액이 얼마고 대충 팀 사이즈가 얼추 얼마다. 물론 이제 플레이북 있다는 거는 모든 회사들이 다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미디언 아니면 어떤 average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CEO나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파운더 같은 경우는 이런 플레이북들을 최대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멘털리.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북에 맞게 스테이지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 스테이지에 맞게 사람들을 하여할 수 있도록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북의 예로 뭐 다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이건 SaaSter 코파운더인 제스 램킨이 올린 건데요. 예를 들면은 언제쯤 이게 monthly number of new user의 경우에 초반에는 혼자 하다가 언제 세일즈 랩을 뽑을 거냐. 2명을 뽑을 때는 한 이쯤 되지만 VP of 마케팅 이쯤 뽑아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 이렇게 늘어날 때 VP of sales는 이때 뽑고 이때 뽑으면 너무 늦다 등등 이렇게 조언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여러 파운더와 CEO들이 지금 하이어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발표는 여기까지고 일단 질문을 올리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씩 보면서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를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설명하시는 분은 세컨잡인가요? 지금 세컨잡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5월 달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풀타임으로 점프를 해서 지금 풀타임으로 커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스타트업 시작하실 때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셨나요? 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만두고 포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모든 분들을 한 번에 제가 포섭한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파트타임으로 같이 시작했다가 이게 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저희가 점프를 하나 했어요. 가장 저와 앨런이 그런 케이스고요. 빈스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드로 그 당시 제가 연락했을 때 다른 직장을 다니지 않고 혼자서 컨설팅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컨설턴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좀 더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라는 마침 찾고 있었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쉽게 저희한테 올 수 있었는데 제프가 사실 이렇게 저를 믿고 온 케이스죠. 사실 제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디어 스테이지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하나하나씩 다 사실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고 아마 이대로 가면은 굉장히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곡선 트랙트를 그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재밌는 부분은 사실 제프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왔다는 게 더 웃긴데 사실 코로나 터지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야, 근데 코로나가 터졌는데 너는 올 수 있냐 등등 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는 I am so excited about this. It's not about the money. 그리고 It's about the excitement and journey. 그게 확실히 든다. 얘기를 해서 약간 비전과 어떤 실현 가능성을 보고 보여줌으로써 제프를 저희가 끌어들 수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끼어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외국 분들이라서 더 그런 게 있는가요? 아니면 한국 분들도 다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아니면 스타트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그런 그 비전으로 다 하는 건가요? 시작할 때? 아, 제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전에 스타트업 파운딩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백그라운드 있었지만 그 전에 AT&T 있었거든요. 그래서 AT&T를 다니면서 어, 세일즈에 대한 거를 배우고 스타트업을 하나 했었고요. 스타트업을 하고 망해서 마이크로소프트로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한 어느 정도 마인드나 이런 거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도 가능한데 한국과 한국분이 아닌 거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리스크 커버넌스가 이미 있느냐 경험이. 뭐냐.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됐고요. 투자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자체도 사실 투자 자체로만으로도 뭐 하나의 발표가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이디어 스테이지 때부터 조금씩 떡밥을 여러 VC분들한테 던졌고요. 떡밥은 이제 떡밥의 형태는 아이디어가 있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아이디어를 라는 걸로 떡밥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분 중 세마 트랜스님께서 저희 그 리드 인베스터이신데 김범수 그 파트너님이 제 아이디어가 계속 진행하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이디어 하나를 보여드렸었는데 시큰둥하셨고 그래서 그걸 약간 피벗해가지고 현재 아이디어로 나와서 피드백 주신 것 같고 다시 보완하고 팀 만들고 데모 만들고를 보여드렸는데 어느 순간 3월 달쯤 되니까 이거는 팀도 다 우리가 투자할 관심이 있다. 레이즈 할 거냐라고 물어보셨고 그 당시 레이즈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해서 텀시트를 주셨고요. 그 텀시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VC들한테 갔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VC들한테 피치를 하고 야 우리 리드 인베스터가 이미 있는데 혹시 우리 시드 라운드에 참가할래? 라는 이런 피치를 갖고 진행했었고요. 결국 그래가지고 한 그 5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4곳 그리고 엔젤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불을 모아서 이렇게 펀딩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조금 제가 참고 드리면 그 좀 전에 언급하신 김범수 대표님이 창발해서 작년 4월에 스타트업 창업과 투자 유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신 비디오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링크 넣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 복습하기 전에 월급으로 줄 돈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까요? 마련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네, 투자를 받은 다음에 월급을 줄 수 있다는 걸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체에서 사람 뽑을 때보다 더 바가 높아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트랙션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트랙션을 하셨다는 게 어떻게 그 사람들 어떻게 끌어들였냐라는 걸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예, 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큰 회사,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 구글, 뭐 큰 회사들을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을 뽑을 때는 그 체크박스 하여가 덜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야 이런 스킬셋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인터뷰 오면 체크박스 하듯이 이 사람은 이 체크박스를 다 체크되기 때문에 뽑자라는 뜻이 있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핏이 안 맞고 정말 맞지 않으면은 사실 그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스타트업이 망하는 탑 3 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뽑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대화를 나누고 인터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어떤 디멘션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뭐 그럼 컬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컬처에 대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서화해서 프린시플들을 만들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토스를 해서 만들어서 진행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필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문서화시킨 다음에 사람을 만나서 어떤 꼴을 들을 때 그 필터 하나씩 맞춰가지고 다 통과된 사람만 그 뽑아야 되는 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C 콜옵션 하실 때 주식은 총 몇 주 발행하셨네요. 10 million 주 발행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발행이 outstanding 이슈가 있고 outstanding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허가된 주는 허가된 총수는 10 million입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예. 그리고 보충으로 authorized 주식과 issue된 주식의 비율의 질문 드립니다. 구체적인 강민상님, 근데 이거는 따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그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VC 회사 및 인베스터 분들과 과거에 아셨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경로로 찾아보신 건가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베스터들과 만날 때는, 특히 피치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잘 모르는 사람한테 first impression을 나쁘게 bad first impression을 남기면은 후속 투자가 이후에 투자를 받고 싶어도 투자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그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그 리치아웃했던 인베스터 분들은 이미 과거에 저를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적으로 알고 있어서 약간 부탁을 드리고 약간 실수를 하고 좀 약간 허접한 발표를 보여드려도 큰 문제가 없을 분들 위주로 보여드렸어요. 여기서는 그 김범수 그 파트너님, 대표님이 거기에 해당돼요. 창발에 오셔가지고 발표도 해주시고 저도 창발 운영진이었기 때문에 그때 만나 뵙고 그분이 그 술자리에서 나 언제든지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기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연락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전 업무 등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을 때 알게 된 여러 가지 그 인베스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또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 아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리서치했고요. 나중에 당연히 이제 피치하고 레이즈 할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모르는 분들한테 리서치해서 진행했습니다.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 해도 될까요?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저스님이 끊어주세요. 너무 길어지면.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에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는데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시작하실 만큼 그 당시 제품 및 비전에 확신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좋은 점 하나가 사실 문라이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건데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7년 있었는데 7년 있으면서 항상 문라이팅 사이드 프로젝트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싹수가 보이면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그 디멘션이 있고요. 두 번째 디멘션은 사실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애가 둘이기 때문에 혼자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동참해줘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스타트업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사를 나가고 이거를 했을 때 what to expect in the next 5 years를 문서화해서 와이프한테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첫 1년 동안은 월급이 없을 거다. 두 번째 예를 들면은 그 두 번째 second year까지는 월급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거다. year 5까지는 현재 갖고 있는 다시 그 당시 그 문서를 보여줬을 때 그 당시에 quality of life 만큼 또는 그 이상의 퀄리티 오브 라이스를 치겠다. 그래서 그 마일스톤을 못 미트하면은 다시 계속 갈 건지에 대한 다시 리뷰를 하고 마일스톤을 미트를 하면은 쭉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고 진행했어요. 근데 어떻게 만큼 대표님은 확신했는지 확신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와이프가 얘기했던 거는 그러면 오빠가 생각하는 게 맞다를 확신이 드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그게 최소한 외부 사람들, 특히 인베스터들 또는 고객이 한 분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that will tell you that you're not crazy.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일단 첫 고객을 확보하고 투자 텀시트 받았을 때 이거는 이제 그 크라이테리아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점프하는 걸로 거의 확신해가지고 4월 달에 점프하는 걸로 지금 회사에 통보하고 5월 달에 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고객과 투자자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저는 점프할 수 있었어요.
전 참 이상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 네. 다음은요. 라이언 님이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실현하기보다 스타트업으로 실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이거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업무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플랫폼 만들어서 제 매니저 그리고 스킵 레벨한테 가서 다 보여줬는데 약간 시큰둥하고 혼자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영 안 돼가지고 그냥 나가서 하겠다. 그래서 마인드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전에 너한테 보여준 아이디어 있지? 나 그거 내가 나가서 내가 해보려고 그래. 뭐 good luck 하고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Y 커뮤니티를 통해 펀딩을 받을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결정 과정이 궁금하네요. Y 커뮤니티에 지원했어요.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뷰까지 했는데 인터뷰 통과를 못 해가지고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가슴 아픈 과거이네요. 네. 레베뉴 날 때까지 개발은 빈스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 레베뉴는 제가 만든 모델로 레베뉴 했어요. 그러니까 빈스가 만든 거는 사실 조인한 다음에 하고 제품 만들 때까지는 빈스가 만든 거는 레베뉴에 기여한 건 없고요. 웹사이트 코딩 해주고 프론트엔드만에 한 거 있는데 일단은 첫 레베뉴는 제가 만든 모델과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역할을 해가지고 그리고 컨트랙터랑 같이 해가지고 했습니다. MS에서 나오기로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결심하게 되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일스톤 일단 고객들이 확보됐고요. 그리고 투자하겠다는 분이 생겼고 그리고 팀이 구성됐던 이런 마일스톤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삼아서 나왔습니다. 평소 근무 시간이 40시간 기준으로 얼마나 되나요? 초기부터 중간까지 솔직한 주 근무 시간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고요. 컴퓨터 7시에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으면 아침 8시에 8시 반, 8시 좀 넘어서 아침을 먹고 9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거의 쉴 새 없이 한 3시, 4시까지 계속 일을 해요. 점심시간 있고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뭐 애들 이제 저녁 먹으러 나오고 근데 하지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중간중간에 애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잠깐씩 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봐주고 다시 내려오고 이 사무실로 다시 내려오고요. 그리고 9시 정도 애들 재우고 9시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9시부터 한 12시까지 예. 그리고 1시 가놓고 뭐 2시까지 그 일을 계속 일을 합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제프가 애드바이저로 물러날 때 사실 앨런이 애드바이저로 물러났습니다. 네. 물러날 때 에코티는 어떻게 되나요? 했나요? 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코퍼레이션 할 때 에퀴티에 대한 그 사내 규정을 다 만들어놔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인 4-year vesting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때 그 vesting이 뭔지 모르신 분은 예를 들면 제가 뭐 100%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제 4-year vesting이다 그러면은 100%에 4년 동안 vest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5% 그러니까 100% 25%가 1년에 25%만 제가 행사할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어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못 채우고 제가 회사를 나왔다. 100% 갖고 있는데 그러면 받는 게 0이고요. 1년 후에 나왔다. 그러면 25% 가져갈 수 있고 2년 후에 나왔다. 그러면 50%, 3년 후에 75%, 그리고 4년 후에 나왔다. 그러면 100%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앨런 같은 경우는 그 베스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래 받았던 1년 이후에 나갔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의 4분의 1을 현재 가지게 됐어요. 네. 현재까지 경험으로 보실 때 혹시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내리셨던 결정 중 다르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다시 했을 때 너무 많은데요. 이게 저는 그 생각해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 3분의 1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 많은데 요즘에 가끔 생각드는 거는 그 베스팅 시작점을 약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너무 일찍 주식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2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12월 달부터 주식이 베스팅 됐는데 사실 저는 5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파타임으로 있는데 베스팅이 시작되는 거는 돌이켜보니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다면은 약간 그 규정상 풀타임으로 점프하는 시점부터 베스팅이 시작한다라는 규정을 놓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 준님 혹시 혹시 궁금하시면 뭐 연락 주세요. 따로 그 온라인 미팅을 통해 가지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반에 창업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커넥션을 만들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뭐 일단 창발 통해서도 되고요. 지금 창발 주위에 뭐 스타트업 경험이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발표할 저스틴이나 뭐 태훈님 다들 있으시고요. 그렇게 주위에 이렇게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 했고, 저는 스타트업에 항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 행사에 많이 나왔어요. 뭐 시애틀 테크 위크, 스타트업 위크도 있죠. 뭐 그런 거 나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갔습니다. 또 질문이 혹시 투자자들은 한국계인가요? 외국계도 있나요? 네. 5분이 사무실은 미국에 있는 데도 있는데요. 다 백그라운드는 한국 백그라운드 갖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미리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회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정보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구글에 가셔서 빙에 가셔서 curve, K-U-R-V-B라고 딱 치시면 저희 회사가 첫 번째로 딱 뜹니다. 거기 보시면 웹사이트가 나오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더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확실한 source of revenue가 생기기 전에 스타트업으로 좀 하셨나요?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확신을 갖게 되었나요? 확신은 없어요. 항상 리스크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아이디어를 셀러해서 최소 한 명이 나한테 그 아이디어를 믿고 돈을 줬다. 그게 사실 그 데이터 포인트죠. 그걸 이용해서 점프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스타트업의 네트워크가 아예 없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SWE입니다. 네. 한 명에서 5명 정도의 스텔스 모드인 스타트업 중 비전이 맞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곳이 있다면 조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스타트업을 서치하고 조인할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를 하셔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그 코어 팀, 우리 5명 팀 중에 제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명에서 5명 정도의 스타트업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핏이나 이런 long haul, 오랜 여정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뽑을 확률은 제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그런 분들을 찾고 네트워크 통해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주위에 당장이 없으시다면 이제 캐치 22인데 오랜 시간 동안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이 조인하고 싶다면 가능하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네트워크를 쌓으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시고 차근차근히 어떻게 이런 레퓨테이션을 쌓으시면은 어느 순간 되면 그분들이 연락을 할 거예요. 야, 나 이런 거 시작하는데 SWE가 필요해. 네가 우리 테크니컬 코파운더로 같이 조인할래? 아니면 뭐 엔지니어, VP of 엔지니어링 올래? 라는 얘기를 하겠죠. 네. 참 긴 시간 동안 발표를 들어주셨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네요. 요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님이 현재 스타트업에서 다시 마소나 다른 기업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돌아갈 계획이 없습니다. 네. 돌아갈 계획이 없고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돌아가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돌아갈 유일한 이유는 뭐 acquire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네, 오랜 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마이크를 다시 저스틴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우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긴 시간 동안 형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오늘 뭔가 리워드가 있어서 그런지 질문을 정말 열심히 해주셨네요. 제가 이제 질문을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끊지 못했고 좀 시간이 조금 길어진 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남은 발표는 최대한 뭐 너무 서두르진 않더라도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et me go ahead and share my screen. 이 두 번째 주제는요. 이 창업자 입장에서가 아닌 이 스타트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좀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일단 상우님이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이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일단 확실히 퍼스펙티브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인플로이로서 다니면서 회사를 고르고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일단 짧게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그 유럽에서 생명과학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략 컨설팅을 제 커리어 지금까지는 반 정도를 전략 컨설팅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캔사이라는 스타트업에서 PM으로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스타트업으로 옮겨서 줌이라는 데서 테크니컬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했고 지금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PM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포커스는 기본 애널리틱스랑 머신러닝이랑 데이터 이쪽을 바탕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잘 들리시는 거 맞죠?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러니까 너무 솔직히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딱 이게 포뮬라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스타트업이라는 걸 하고 싶을 때 뭐 이 포뮬라의 척박스에 정확하게 딱 다 맞아야 내가 갈 만한 회사다라는 그런 공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대한 좀 심플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personal aspiration, 제 개인적인 뭐 목표나 뭐 다양한 뭐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보편적으로 회사 문화. 이제 스타트업이고 early stage면 early stage일수록 culture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고 다녀보면서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지금 안전하게 직장을 다니고 계신데 내가 스타트업 가서 뭐 걱정하시는 스테빌리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product maturity. 그러니까 저는 또 특히 뭐 PM이어서 더 집중적으로 본 부분도 있지만 일단 프로덕트가 있는지 뭐 프로덕트의 maturity 스테이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personal aspirations. 이거는 뭐 당연히 정해진 답은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다 각자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어떤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거나 뭐 새로운 토픽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가면 확실히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개인적으로 맡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스코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 역량대로 뭔가 항상 뭔가를 어프로브 받고 리뷰 받고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실행을 좀 더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정말 어떤 로켓십에 한번 타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인드도 있으실 것도 같고요. 그렇지만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내가 뭘 원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그 선택을 해서 어떤 스타트업에 조인을 했을 때 최대한 그 리스크를 줄이고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게 정말 파이낸셜 리스크만이 아니라 opportunity cost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을 투자했을 때 뭔가 다시 돌아가면 이제 베스팅되는 스탁도 많이 잃게 되고 하니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스타트업에 가면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확실히 알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 목표를 찾아서 그 부분에 맞는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ulture,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상우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발표하시면서 이 culture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좀 요약을 좀 해보면 결국 culture는 사람인데 내가 같이 일하는 직원,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colleague, 그런 employee 입장에 그들의 culture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leadership,
있는 것 같은데 전 그렇게 크게 컬처는 두 분류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리더십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뭐 상훈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히 코파운더, 그러니까 코파운더면 굉장히 뭐 대부분 C-레벨 그 탑 리더십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그들의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회사 운영 방식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철학적인 그런 성향까지도 굉장히 회사 문화, 회사가 하는 모든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밸류에이트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고 언제든지 또 다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도전해 볼 생각이 있는데 충분히 있고 하고 싶은데 그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하게 제가 보는 부분이 이제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특히 early stage면 early stage일수록 그 리더십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질문한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뭐 how openly and honestly are the leadership able to share their ideas, opinions? 그러니까 얼마나 오픈하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opportunity를 만들어놓냐. 뭔가 솔직히 좀 꼭대기 있으면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 피곤하거든요. 솔직히 답도 없는 질문도 많이 나오고 나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질문도 많이 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오픈 포럼을 얼마나 유지를 하고 그 엠플로이 하나하나에 뭐 정말 every single employee까지는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려워지겠지만 특히 early stage 뭐 post series A 정도까지는 정말 엠플로이 하나하나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뭐 분기별 뭐 월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저는 꼭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re they able to enjoy each other's company? 그러니까 그 C-level executive들은 정말 뭐 상원님도 지금 겪으시겠지만 굉장히 뭐 strategic한 그리고 personal한 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을 할 때 당연히 uncomfortable한 토픽이 자주 나올 것이고 그 토픽이 나왔을 때 얼마나 속 시원하게 서로 까놓고 다 얘기를 해서 디스그리한 커밋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대답을 서로 얻어내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리더십은 가면 갈수록 분쟁이 생기고 또 회사가 정치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편이 갈리고 뭐 어떤 팀이 뭐 레이오프가 되게 되면 뭐 아예 이제 우르르 몰려 나가고 이제 회사가 변화가 굉장히 크게 오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re the leadership receptive to IC's comments and feedbacks? 뭐 post series A, 뭐 pre series B 정도는 충분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do they openly admit their bad decisions? 이건 좀 개인적인 부분인데 이건 뭐 정말 개인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인플로이 입장에서 봤을 때 확실히 잘못된 결정이 있었고 뭐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그리 커밋을 했는데 결과가 나빴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뭐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거를 뭐 대놓고 퍼블릭리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어드밋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회사 문화에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좀 쉬쉬하게 되고 이런 오픈 포럼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러니까 오픈하게 어드밋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면 내 얘기를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는다. 이런 내 고충을 들을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좀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뭐 product engineering, sales, marketing, synergy 이 네 가지 필러가 제가 이제 경험한 부분으로서는 저희 회사에서는 요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내 리더십의 시너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네 사람들이 얼마나 오픈하게 소통을 하고 어느 정도 cultural fit이 맞고 개인적인 성향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서로 well drive 하냐. 이건 정말 말로 설명하긴 딱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 리더십의 시너지가 결국 하여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추가적인 더 디테일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뭐 Q&A 때 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컬처를 어세스할 때 리더십한테 어떤 부분 좀 제일 심플하게 제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이거 책을 보고 배운 건데 concept of 3Ps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So those 3Ps are people, profit, and product. And a leader is expected to prioritize these three things. 당연히 이 세 가지는 굉장히 회사 운영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세 가지를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정말 뭐 정해진 답은 없지만
원래 목표는 일단 오픈하게 좀 더 디스커션을 요번에 해보려고 했는데 뭐 웨비너기도 하고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people,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product, 그 다음에 profit.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인터뷰를 보고 리더십을 만났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전 이런 질문을 꼭 던집니다. 너는 어떻게 프라이어타이즈를 하겠느냐? 뭐 시간이 없다면 그러니까 다른 질문으로 좀 리더십이나 컬처 어세스먼트를 하겠지만 요렇게 좀 제일 빨리 좀 정하고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퍼스널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레주메에도 저는 이렇게 프라이어타이즈하는 사람이다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 회사면 뭐 나는 굳이 그렇게 맞는 회사면 더 좋다. 난 이런 부분을 찾는다라는 걸 좀 강력하게 좀 오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심플하게 질문을 하려면 컬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프라이어타이즈 하느냐에 따라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ird component 중에 stability. stability는 당연히 이제 스타트업에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 특히 대기업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스타트업에 갈 때 뭐 저랑 많이 논의하신 분도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내가 이 회사를 갔을 때 뭐 회사가 뭐 당연히 뭐 엑싯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뭐 금전적인 스테빌리티, 뭐 쉽게 fire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what if I don't get paid in 6 months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거는 제일 뭐 스테빌리티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냥 페이죠. 그러니까 파이낸셜한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인데 여기 스tats 나왔지만 failure to raise the next round is the rate is pretty high. 그리고 당연히 회사가 IPO를 하거나 엑싯을 어느 폼으로 한다는 그 퍼센티지가 success rate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로켓십을 타고 싶지만 스타트업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뭐 스타트업을 여러 번 경험을 해보면 해볼수록 당연히 이 엑싯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스타트업을 처음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굳이 이걸 어세스하기도 솔직히 힘들고 경험을 위주로 많이 보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스트레이트업하게 질문하는 거는 뭐 당연히 펀딩을 받았느냐 그리고 펀딩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상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어느 시리즈인지에 따라서 대충 어느 정도의 폭이 있거든요. 시리즈 A는 대충 뭐 제가 정확하게 액수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저희 회사는 한 8.5 million 정도 시리즈 A를 받았고 뭐 많이 받으면 뭐 15, 20까지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시리즈 사이즈, 펀딩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뭔가 어느 정도 런레이시 얼만큼 남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나름대로 인터뷰를 할 때 특히 초반에는 얘기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보통 오퍼를 받아놓고 마지막 결정을 하기 전에 좀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얘기해주는 것들도 많아요. 특히 그 NDA도 사인하고 하면 그런 정보를 쉽게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좋은 인재라는 걸 좀 느끼고 하면 얘기를 해주는 경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반부터 이런 뭐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져보면서 이게 지금 얘기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오퍼가 만약에 왔을 때 물어봐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일단 펀딩 사이즈가 얼마큼 있으면 annual run rate이 지금으로서는 어떤지 그래서 뭐 그 정보 정확하게 넘버를 제시를 해줄 수 없으면 지금 current funding으로 run rate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몇 년 뭐 몇 개월인 거 내지는 뭐 몇 년 동안 다시 펀딩이 필요 없는지 라는 질문을 기본적으로 물어보고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시리즈 A 정도 받았으면 뭐 이게 어느 스테이지에 조인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부분은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 일단 그게 일단 저는 펀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최대한 볼 수 있으면 마지막 라운드 본 회사도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느 정도 확실히 좀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스테빌리티랑 연관되는 부분은 product maturity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펀딩이 있어도 회사가 financially successful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다음 펀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고객 유치가 계속돼서 actual revenue generation이 언제쯤 가능한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게 product maturity랑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쉽게 생각해 보면, 뭐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이게 customer journey라고 표현을 하는데. Are customers in a state of saying, I like your product, or
I want your product or I want to buy the product. 이게 이것도 그냥 질문을 좀 계속 집요하게 해야 최대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뭐 심플하게 do you guys have a product? 그러면 대부분이 ye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MVP인 건지 MVP를 가지고 고객이랑 proof of concept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proof of concept에서 벌써 컨버전을 해서 예를 들어 뭐 enterprise customer라면 그 paying customer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future customer onboarding 하는 플랜이 있는지 뭐 그걸 직접 다큐멘트를 보여주진 않더라도 뭐 몇 명이 언제부터 뭐 타임라인을 대충 얘기를 해보면 좀 얘기를 해주는 경향이 있고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집요하게 좀 질문을 하시다 보면 이 프로덕트가 어느 정도 스테이지에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그래프는 제가 좀 이거를 어떻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을 때 이 그래프가 좀 제일 마음에 와닿아서 여기 추가를 해봤는데요. 이게 아까 전 슬라이드랑 좀 연관성 있게 펀딩을 받았을 때 이 회사, 그러니까 product maturity라기보다 이 state of the business가 어느 정도에 왔는지 대충 이걸 보시면 product maturity랑 stability랑 좀 비슷하게 연관지어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추가를 해봤고 시간상 좀 더 빨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섹션은 제가 일단 그 다녀본 두 스타트업에서 들어갈 때 이 네 가지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식으로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조인을 했으며 뭐 나왔을 때는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다녀보니 좀 이게 좀 달랐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컬처에서는 일단 그 co-founder 두 분이 흔히 한국말로 불알친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같이 자라온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라온 굉장히 친한 친구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 때 얘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뭔가 이들은 굉장히 끈끈하구나. 이거는 쉽게 브레이크할 수 없겠다. 그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어떻게든 잘 해결을 해 나가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줬고 그 다음에 sense of culture라는 거는 일단 리더십 외에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superficial한 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착하고 제가 좀 집요한 질문을 했을 때도 페이션트하게 질문을 다 답변을 해줬고 그리고 스테빌리티는 시리즈 A 그리고 2-year safe runway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시리즈 B 플랜이 굉장히 정확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저니 그리고 커스터머 언보딩 플랜이 굉장히 되게 디테일하게 있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받아봤고 그래서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personal aspiration 측면에서는 저는 좀 테크니컬한 그러니까 원래 전략 컨설팅 쪽에 있었다 보니까 좀 비즈니스 쪽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테크니컬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었고 더 많이 그쪽에 익스포저가 됐었으면 좋겠었는데 그거에 머신러닝을 좀 더 뭐라 그러나 책으로 해서가 아닌 일로서 좀 직접적으로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됐고 그리고 저는 큰 회사보다 좀 어차피 스타트업을 해볼 거면 좀 작은 팀으로 가서 좀 다양한 일 제가 좀 워낙 호기심도 많고 딱 요거 하나만 좀 잘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좀 저는 뭐라 그러나 좀 멀티플레이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한 프로블럼을 굉장히 깊게 오랫동안 파는 거를 좀 지루해해서 이 작은 팀에서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고 그 다음에 product maturity는 뭐 successful POC도 있었고 제가 아는 고객들도 있었고 그 고객들 중에 제가 아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고객들도 제가 직접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게 확실히 좀 믿음이 갔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aying customer도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한 회사가 있었고 그래서 좀 안정성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hindsight 2020 그러니까 갔다 보니 확실히 많은 부분들이 좀 다르긴 제가 알고 갔던 부분들보다 좀 확실히 다른 배움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는 childhood best friends can become worst enemies. 둘이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요. 지금 이거는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분은 교수고 한 분은 그냥 회사 오래 마이크로소프트 다니신 executive level employee였는데 그 professor라는 분이 당연히 회사 경영이라는 부분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딪힘이 굉장히 많았고 이게 나중에는 그러니까 personal relationship의 데미지도 생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됐고 뭐 자연스러운 거기도 하지만
아무리 childhood best friend이어도 이거는 진짜 어세스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스테빌리티는 뭐 런레이시 있긴 했으나 확실히 퍼포먼을 안 하면 바로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두 번째 PM으로 들어갔는데 아니다 세 번째 PM으로 들어갔는데 저보다 먼저 들어간 PM들은 다 잘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PM들도 잘린 친구들도 많고 PM도 PM이지만 세일즈 팀을 벌써 제가 한 2년 반 동안 일하면서 한 3번 아예 그러니까 세일즈 팀에 세일즈 리더가 들어와서 세일즈 인플로이도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세일즈 팀 전체가 3번 뒤바뀌더라고요. 2년 반 동안. 그래서 스테빌리티 측면에서는 이게 런웨이가 있어도 진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 회사를 다닐 때 저랑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도 일 많이 하고 거의 주말에도 매일 일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product maturity는 이게 successful POC paying customer도 있었지만 굉장히 product market fit이 굉장히 early stage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는 헬스케어랑 머신러닝 쪽에 있었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라는 토픽을 잘 모르는 헬스케어 오르가니제이션 입장에서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말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POC를 해보면 POC까지는 successful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스케일러빌리티를 벌써 해결을 하고 바로 디플로이 하기에는 뭐 레귤레토리 챌린지도 많았고 또 헬스케어 솔루션들이 굉장히 프로블럼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이게 이 고객한테 팔던 거를 다른 고객한테 파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거의 컨설팅 같은 일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쪽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하여튼 그런 부분 러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줌은 more engineering focused, 뭐 personal aspiration 측면에서는 뭐 it was a technical product manager, so it was definitely a more engineering focused role. I had a much larger engineering team of 40 plus engineers and data science that was dedicated to the products that I was building. And I resonated personally with the company mission and the values a lot, which was great. 그 다음에 culture 부분은 prioritization of 3Ps. 이거를 제가 캔사이에서 정말 확실하게 배우고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집요하게 물어봤을 때 이거는 확실히 맞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서 390 million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받은 지 한 6개월, 한 7개월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펀딩 문제는 financial stability 입장에서는 뭐 전혀 걱정이 없었고 뭐 페이도 뭐 스타트업 같지 않은 페이를 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product maturity 입장에서는 여기도 small group of paying customer가 있었고 여기는 regulatory, 그러니까 food tech 쪽이었는데 the mission was to reduce food waste and there were specific set of products. I mean, Zoom was known to have a kind of robotic pizza business as well, and they were generating revenue there. 벌써 이제 revenue generation이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비즈니스가 있었고, 그래서 좀 뭐 안전하다는 마음이 확실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비전 펀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샷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다른 PM들한테 인터뷰할 때 들어봤을 때 굉장히 일리가 있었고 질문을 해보면 해볼수록 많이 믿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product maturity는 뭐 펀딩도 있겠다, 뭐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도 있었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도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랑 AI 쪽에 일을 맡아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펀딩과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지금 하고 있으면 내가 새로운 product development 할 때도 충분히 그런 룸도 있겠다, 그런 opportunity도 많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고요. 보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들어간 지 불과 한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저희가 뉴스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랑 기획과에서 뉴스를 보게 됩니다. 시애틀 오피스가 문을 닫는다고.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있다가 결국 그 뉴스를 보고 리더십이랑 미팅을 한 게 이틀 후인데 그때 시애틀 오피스 모든 직원한테 짐 싸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말을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뭐 되게 다양한 세브런스 패키지도 주고 했지만 요거를 보고 나서 일단 스테빌리티는 아무리 펀딩이 이렇게 커도 회사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 진짜 상상을 하지 못했고, 다양하게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could we have foreseen this coming? And the unanimous answer is like there's really no way until you actually really know about the CEO. 근데 CEO가 좀 엄청나게 세일을 잘하고 말빨이 엄청 센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좀 허풍을 좀 많이, 그러니까 입김을 많이 불어넣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것도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고,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위워크를 시작으로 소프트뱅크 쪽에서 일단 그 다음 시리즈 D 펀딩도 거의 한 400, 500 million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기로 하면서 이 문샷 아이디어들이 계속 서스테인 될 수가 없고 그런 쪽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거의 이제 마구잡이로 좀 이렇게 레이오프를 한 거죠. 뭐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force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제 러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스타트업 다닐 때 어떤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캔사에서 이 테크 회사라는 데를 처음 왔고 머신러닝이라는 거를 직접 일하면서 배우고 일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거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 긍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개그맨을 찾아서라고 쓴 거는 진짜 계속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컬리그들이랑 장난칠 수 있고 마무리 되게 히트 디베이트가 있어도 나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장난을 칠 수 있고 그 이모션을 그러니까 work and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솔직히 지난 몇 년 동안 연습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개인적으로 많이 발전을 한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스타트업 가기 전에 캔사이라는 데서 이제 오퍼를 받기도 전에 스타트업을 고민을 할 때 이 책을 봤는데 The Hard Things About Hard Things, Ben Horowitz라고 Andreessen Horowitz Investments에서 그 co-founder인데 정말 다양한 얘기가 들어있고 이분이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스타트업을 운영을 초반에 해보면서 배웠던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사모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 책에서는 지금 그걸 디테일하게 되게 베베하게 많이 얘기를 해주고 컨셉트 오브 3P도 사실 여기서 왔던 내용이고요. 혹시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도 굉장히 쉽게 읽히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저는 질문을 제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질문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질문을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빨리 갔네요. 죄송합니다. 민성님, 제가 생각하기에 컬처는 경험을 통해 얻는 부분일 텐데 스타트업에 조인하기 전에는 어떤 부분을 통해 컬처를 경험하고 판단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리더십은 일단 그러니까 다양한 질문, 그러니까 결국 인터뷰에서밖에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전 리더십한테 질문할 때 그 3Ps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고 좀 되게 이런 질문을 초반엔 저도 하기 어려웠는데 어차피 내가 스타트업에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너네 회사에 들어가는데 이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거에 대한 좀 하는 게 많이 편해지기도 했고 처음엔 어렵지만 좀 찝찝할 수 있는 질문을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만약에 너 코파운더 뭐 A라는 코파운더가 있으면 B라는 너는 A라는 코파운더랑 뭐 아니면 다른 코파운더들이랑 이렇게 이런 히트 디베이트를 하고 굉장히 이모셔널리 좀 헐트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뭐 어떻게 핸들을 하느냐 뭐 이런 어려운 회사 상황이 있는데 인플로이가 이런 정말 대놓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답할 수 있는 포럼이 있느냐 뭐 그게 슬랙이 있느냐 뭐 이메일로 항상 하느냐 근데 이건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기 쉽기 때문에 좀 전 집요하게 봅니다. 질문을 했을 때 보통 뭐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냐 이런 질문을 해보다 보면 얘가 이제 슬슬 거짓말하기 시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런 질문을 항상 하게 되고 저도 당연히 이제 이들도 저한테 전혀 관심 없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안 하고 좀 후반부에 뭔가 이게 인터뷰할 때 좀 바이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쪽 회사가 나를 얼마나 원하는지 내가 이들을 설득하고 있는지 그들이 나를 설득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타이드가 털어냈을 때 그때부터 이런 질문들을 좀 더 집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매출에 대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프로덕트가 아직 덜 매출할 때 조인할 때 장점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직 계획되지 않은 부분들을 내가 직접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 특히 뭐 이것도 사람 성향인데 뭐 내가 PM이면 내가 가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쪽 분야에 특히 막 엄청나게 관심이 있다. 난 이쪽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다. 뭐 그런 분이시라면
충분히 early 스테이지에 가서도 그 product maturity가 early 해도 뭔가 가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지만 일단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프로덕트가 매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뭔가 그게 뭐 일단 뭐 프로덕트가 early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많은 커스터머랑 테스트를 못했다. We don't have enough customers to test our ideas with. 이런 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we think we have a good product, but like people don't use our product for consumer product, for example.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product maturity가 이게 스테이지에 따라 뭐 당연히 Series A 있는 회사한테 뭐 revenue generate 하는 커스터머가 많이 없다고 했을 때 그거는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스테이지가 어느 펀딩 스테이지에 있느냐에 따라 뭐 제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상 저한테 따로 또 메시지를 해주시면 제가 또 디테일하게 뭐 gladly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만약 가족들이 반대로 스타트업 가는 것에 대한 걱정 없지? 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캔사이 올 때 저는 솔직히 그 페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그랬고 그 당시에 저는 결혼을 했었고 결혼 초창기였는데 제가 너무 일이 재미가 없는 삶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를 와이프가 봤기 때문에 내가 요 opportunity가 왔을 때 she saw how excited I got about this opportunity. 근데 거기서 오는 이제 나도 이제 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다라는 좀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것도 뭐 당연히 케바케고 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족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financial aspect가 중요하고, 저는 사원님처럼 아내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서 되게 안전한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페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고, 뭐 이 조금 페이 차이는 뭐 전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 personal aspiration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전 지금도 돌이켜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도 열심히 했지만 절대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이 회사에 온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건 진짜 하나도 없고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전 아직까지도 스타트업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요번에 이렇게 레이오프가 되고 코비드-19 시츄에이션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왔는데, 지금 와서도 사실 많이 스타트업을 생각하고 있고 계속 알아보고 있고 언제라도 갈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요. 저스틴님은 속 개그맨들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하나만. 마음속 개그. 그러니까 내 안에 개그맨을 찾아서라고 말씀드린 거는 내가 계속 누구를 웃기려고 하고 내 자신을 웃기려고 하고 요런 좀 테크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연습을, 그러니까 아무리 기분이 좀 안 좋고 다운돼 있고 스트레스 받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생각을 해내고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연습을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효과 있었던 부분은 뭐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러니까 TV 쇼를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짧고 굵게 정말 딱 원하는 TV 쇼를 주말에 딱 기분 나쁘면 딱 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많이 웃을 수 있는 예능 프로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좀 생각 없이 웃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확실히 기분이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기분 좋은 생각을 해야지 하면서 명상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쿼런틴 때 쌓이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 저는 그냥 운동으로 많이 풀고요. 저는 백패킹 좋아해서 주말에 백패킹 많이 다니고 주중에 시간 있을 때는 일 끝나고 자전거 타러 많이 다닙니다. 사이클링, 로드 사이클링 정도. 그래서 운동하는 게 위주고 뭐 가끔씩 그냥 맥주 마실 때도 있고요.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제 부분은 이렇게 좀 abruptly 정리를 좀 해보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는데 태훈님한테 바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태훈이고요. 저는 개발자로서 이제 스타트업 취업하기 전에 알면 좋을 것.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먼저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좋고요. 아마 15분 정도인데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할 거는 이런 내용인데, 제가 뭐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한 3군데 정도를
거쳤는데 거기 다니면서 이제 겪었던 결정 그런 거, 그다음에 거기에 각각의 컬처, 그다음에 스타트업 부작용 뭐 그런 거. 그리고 막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에 있어서 최대한 앞에 내용을 빨리 해볼게요. 먼저 저는 졸업할 때쯤에 이제 졸업을 먼저 해버리고 그다음에 군대를 가가지고 공백기가 1.5년 정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첫 직장 잡기가 어려웠는데 먼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진로에 대해 되게 고민할 때 운 좋게 미군 가는 옵션이 있어서 먼저 복무를 하면서 이제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그걸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다녀와서부터 이제 개발자 커리어를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학생 때 잠깐 1년 정도 개발자를 했지만 그렇게 쳐주는 것 같진 않았고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더 이상 뭐지 리그렛이 아니라서 근데 또 경력직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 직장 잡는 게 되게 힘들었고요. 직장 없이 직장 잡는 게 너무 힘들었고 첫 해는 거의 뭐 저소득층이었고 EBT 카드 신청하러 날라왔었는데 그런 건 하진 않았고 그래서 3달 정도 코딩 인터뷰를 하고 나서 A사 뭐 텍사스 그다음에 스포츠 엔진이라고 미네소타 제가 다닌 데가 이제 시리즈 C 정도에 더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아웃소싱 컴퍼니는 혹시 몰라서 이제 오퍼 받아놓고 그다음에 뭐 다른 커리어를 스위칭할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텔리전스 아날리스트 이런 것도 알아봐서 오퍼는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 미네소타에서 졸업하고 미네소타에 있어서 첫 회사는 이제 미네소타에 있는 스포츠 엔지니어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할 때 고민했던 거 뭐 먼저 A사는 되게 슬로우 프로세스 그다음에 날씨 너무 더운 거 뭐 그런 건데 일단 안 중요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첫 회사 인터뷰 질문에서 뭐 코딩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때 했던 질문 중 하나가 뭐 공이 9개 있는데 그 중에 8개 무게가 같고 하나는 다르다. 이걸 어떻게 저울을 찾아서 몇 번을 쓰면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뭐 그때는 브레인 티저가 약간 유행이고 스타트업이다 보니 그런 거 많이 물어봤었고 그걸 대답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였어요. 시리즈 C 정도 받으면 20 밀리언? 그 정도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에서 400억 정도 되는 회사가 돼서 오피스를 딱 옮기더라고요. 저가 이제 조인하고 나서. 그래서 이런 분위기. 그래서 제가 다녔을 때는 아마 이미 스케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녔고 인플로이는 넘버 그러니까 200명째 조인한 거라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구조고 엔트리 레벨, 미드 레벨, 시니어 레벨 다 있어서 처음에 엔트리 레벨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배울 것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 이제 401k나 복지가 있다면은 아마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타트업이랑 좀 다르지 않나? 복지나 401k가 있다면 이미 그냥 코퍼레이트 그러니까 대기업인 느낌이 많이 났고요. 그래서 단점은 이제 미드웨스트는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고 워라밸 좀 라이프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회사가 너무 릴렉스해서 10시에 출근, 4시에 퇴근 이런 거고 커밋은 되게 많이 하는데 항상 일 레벨이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또 미드웨스트 라이프에 대한 지겨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그때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웹사이트는 그렇게 막 프로필이 있는 건 없었고 밀업을 그때 시간이 많아서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이더리움 지갑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하나를 보고 이더리움이 뭔가를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이제 그거를 채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여기 세 번째죠. 디시전 메이킹에 관해서 그때 이제 알아보니까 이 정도였어요. 그때 한 20불 하는 건데 무슨 비트코인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돈을 주고 사면 직접적인 투자가 되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하자 해서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이렇게 조립을 하고 실험을 하다가 이게 된다. 이제 프로브 컨셉 이렇게 하면은 코인이 채굴이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봐서 저 나름 미니멈 밸류 프로덕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딱 계산을 해보니까 한 대 만드는데 2,000불이 들고 이거를 5달이면은 그 코인 나오는 게 2,00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딱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되겠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여러 대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기의 문제점이 집에서는 80% 전기를 써야 되는데 컴퓨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4대 이상은 운영이 불가하고 여름 미네소타 기후상 여름 한 달이 무척 더워가지고
쿨링 하는 이슈가 있어서 새로운 플랜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여기서 중기로 넘어갔을 때는 지인 차고를 임대하고 그 다음에 또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이랑 아비트라지를 했었는데 대충 빠르게 설명하면은 이제 친구 차고가 있으면 거기에 일정 프로피트 쉐어를 약속하고 제 거 기계를 설치해 놓고 돌리고 그 다음에 판매는 제가 가지고 있던 4대를 계속 순환시켰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새로운 4대를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는 최대한 팔면서 한 대당 뭐 $500씩 하루 조립하면 $500씩 이렇게 받고 컨설팅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런 거를 하면서 블로깅을 했었는데 거기에 연락 온 사람들 뭐 세션 잡아서 뭐 한번 도와주고 코인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주거나 그러고 아비트라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지 처음에 1, 2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커스터머 서포트 이런 거를 할 계획도 없고 반품 들어오면 받을 생각도 없어가지고 최대한 셋업을 쉽게 해놓고 인스톨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손에 안 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손이 많이 가고 결국에는 아마존에서 신발장 반부 그 대나무로 된 신발장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체형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까지 다 설치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팔기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느 순간 되니까 가격이 20불 하던 게 300불, 400불 언저리 오니까 제가 회사 다니는 것보다 여기서 오는 수익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붐이 일어나서 그래픽카드 대란이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그래픽카드를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시기도 왔고 이제 아까 말했던 4번이 그때 당시에 시세차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다 팔면은 그냥 아무 리스크 없이 24% 정도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 1, 2, 3, 4번을 고르게 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꽤나 모았는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코인이 모이니까 스타트업을 한번 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막 되게 망설여지더라고요. 이게 회사 설립하고 그냥 직장 다니는 거랑 스타트업 하는 거랑 달라서. 그러다가 이제 퇴사를 결심을 했는데 일단 퇴사를 해보고 어떻게든 해보자. 그리고 미드웨스트를 떠나고 싶은 약간 그런 욕구가 있었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는 최대한 리스크를 없이 투자하고 싶어서 기계 산 거는 기계값 페이오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은 계속 모아놨던 게 한 9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한 7개월 동안.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마 1년 런웨이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다고. 아무리 제가 써도 이 정도는 못 쓸 것 같아서. 그래서 회사 설립을 했는데 이제 제가 2번에서 그 기계를 팔았다고 했는데 그중 커스터머 한 명이 투자를 제안했고 그다음에 오퍼는 200K인데 결과적으로 한 300K 정도 됐고 이제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완전 자동화되면 이제 제가 원격으로 관리를 하고 그분은 이제 돈을 대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런 공장 같은 데를 여러 군데 돌아다닌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눈이 되게 많고요. 마이너스 20도라서 여름 한 달 동안 고생만 하면 이제 기후에는 쿨링하기 되게 적합하고 이런 걸 하고 하나만 제가 안 했던 게 이제 전기는 한 2만 불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전력공사가 되게 위험하다고 들어서 제가 할 수 없었고 이걸 셋업한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도 막 몇만 불씩 주문하고 이분이 그 이제 투자하신 분인데 네,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투자하신 분인데 이렇게 기계를 해놓고 뭐 그래픽 카드 조립하고 계속 조립하고 한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텅 빈 공장에서 풀리 오퍼레이션 할 때까지. 그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저는 이렇게 미네소타에서 워싱턴으로 그냥 무작정 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그러고 이제 느낀 점이 투자 아이템에 대한 불안전 이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데 관심도 많이 없고. 그리고 또 IC 입장이 아니라 코파운더 입장은 좀 다르다는 점. 이제 제가 거기 회사에 대한 일정 지분을 소유하니까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하는 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 막 3주 동안 조립하면서 막 잠도 많이 못 자고 막 그런 거 건강도 해치고 그리고 솔직히 첫 번째 아이템이랑 같은데 1년 뒤에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버블이 되게
컸는데 네, 정말 불확실했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투자에 대한 이해랑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소중함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요. 그게 이제 4번을 이어져서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 한 번 이제 되게 그 비트코인 전체 가격이 휘청이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직장을 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사에서 배운 게 적었고 그다음에 코파운더 타이틀이긴 하지만 딱히 석세스한 스타트업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퇴사를 하고 나니까 잡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니까 오퍼 후 협상 시 불리한 점이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세 번째 직장을 구할 때. 그래서 근데 또 여차여차 하니까 오퍼를 3개 정도 받았는데 이때도 되게 고민이었던 게 하나는 이제 벨뷰에서 이미 이사를 와 있었고 하나는 샌프란인데 다시 이사를 가야 되고 메릴랜드는 이제 공무원인데 15년 후 이거는 또 제가 처음에 1번에서 말했던 게 그 예비군 했던 게 미군 경력으로 인정이 돼서 15년만 하면은 은퇴 가능하고 그래서 솔직히 여기랑 결정을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1번 지금 다니는 회사를 결정하게 되었죠. 근데 이 회사를 조인하고 나서 많이 느꼈던 게 꼭 이제 스타트업 밸류 오브 데스라는 게 있는데 이 스타트업은 처음 데이 1부터 프로핏이 나는 모델이라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되게 꼭 이런 커브를 안 걸쳐도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냥 이 정도에 다녔고 이번에는 인플로이 넘버 4라서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막 처음에는 제 왼쪽이 CTO고 저는 오른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됐고 월급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고 이제는 이 회사는 이제 한번 스케일업 해가지고 이사를 이제 벨뷰 다운타운으로 왔고 그다음에 지원을 되게 잘해준다는 점 이제 뭐 컨퍼런스도 1년에 한 번씩 보내주고 굳이 저는 안 가도 되는데 막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서 어떻게 멈추지? 그냥 할게요. 이제 단점을 말을 하려고 했는데 녹화를 잠시 끄려고 했었는데 일단 단점은 제가 첫 번째 회사 다닐 때는 스트레스 레벨이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진짜 심해요. 사람 되게 잘려나가는 것도 많이 보이고 제가 AWS 그 어카운트를 관리하는데 그냥 가끔씩 이메일 와가지고 누구 지우라고 하면 그 사람 또 나갔구나 이런 생각 이런 느낌 이런 거 느끼고 스트레스 레벨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제가 써놨던 게 사람 잘 자른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 안 나오면 바로바로 자르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이 되게 비즈니스 드리븐, 뭐 데이터 드리븐이긴 한데 너무 그 스타트업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되게 뭐를 갑자기 정하고 갑자기 해야 되고 갑자기 만들어야 되고 갑자기 런칭해야 돼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워라벨이 뭐 평상시 쉴 때도 있지만 바쁠 때는 갑자기 바빠지는 그런 거. 그래서 대기업 다닌 사람 보면은 뭐 데드라인이 있고 뭐가 있는데 데드라인은 그냥 뭐 CEO 입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데드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빨리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느꼈던 게 Things I Wish Knew 이게 뭐냐면은 결정할 때 제가 IC 입장에서는 에퀴리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회사가 팔리기 6개월 전에 골라야 됐던 게 베이스를 올려줄까 에퀴를 더 줄까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에퀴를 더 받는 게 더 나중에 더 좋았더라고요. 세금 문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에퀴를 더 받는 게 좋고 스타트업 갈 때는 한 5년 정도 대기업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가면은 웬만한 시리즈 C, D급 회사에서 좋은 오퍼로 데려가는 걸 많이 봐왔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고려하는 사람에게 팁이 그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1년에 대기업 다니시더라도 스타트업 인터뷰 많이 봐보시고 인터뷰를 보면서 다른 회사가 뭐 하는지 그 시장 동향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고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계속 뭐랄까 너무 딱 레이더를 안 켜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레이더를 켜고 다른 사람들 뭐 하는지 볼 수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나오면서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쿼트인데 이제 뭐 점들이 있는데 미래를 보면서 연결할 수 없지만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이 점이 연결되더라. 그래서 저는 인터뷰할 때도 제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되게 플러스 돼서 지금 회사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최대한 네, 잘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태현님 발표 감사하고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질문 하나 답을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 하시는 사이드 프로젝트 있으신가요? 그리고 스포츠 엔진 회사 사진에서 바닥이 너무 반질반질한데 안 미끄러웠나요? 그 첫 번째 마이닝 프로젝트 사이드 프로젝트 저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는 최대한 혼자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한 2개 정도는 하고 있는데 보통 도메인 사서 서비스 돌리고 되나 안 되나 보고 안 되면 뭐 도메인 $12 이하니까 그 정도 날리는 거고 한 100불 날린다 생각하고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있고요. 회사 사진은 그 사람들 입주하기 전에 찍은 거라서 그때만 반질반질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있는데 장비 사업이 인상적이었는데 다시 창업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궁극적으로 창업할 생각이 있긴 한데 지금은 조금 경험을 더 쌓고 견문을 넓히고 싶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사이드 프로젝트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 더 있네요. 이거는 개인 메시지 주시면 저는 이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비트코인의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때 솔직히 이거를 대충 컴퓨터 장비값만 한 300K를 썼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샀으면은 아마 지금쯤 은퇴를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이제 투자 얘기랑 연결되지만 아마 자산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아마 네, 다음에 여기까지 저도 몰랐는데 태훈이가 비트코인에 또 이런 또 많은 초기 일을 했다는 걸 몰랐어 가지고 그걸 따로 한번 빼도 되겠네요. 질문은 오늘 발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 질문 받을게요. 뭐 다른 얘기들이 더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저희 가레즈 그룹에서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뭐 좋은 내용들이 됐던 것 같고요. 일단 잠깐 끝나기 전에 얘기 드리면 내일 다음 주는 점심시간에 브라운백 미팅이 있습니다. 창업과정 스토리 시작과 투자받기라고 돼 있는데 오늘 라이언님은 라이언님 얘기한 거에도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들이 쏟아지셨는데 그거 못지않게 다음 주에 준비한 거는 또 더 재미난 내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작하고 투자받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실제로 엑시까지 경험을 해보신 얘기를 공유를 해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엑시에 총점이 맞춰진 건 아니지만 그런 전체 과정을 해보셨기 때문에 뭐 더 많은 또 그리고 베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나눠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아직 오신 분들 중에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RSVP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뭐 질문들이 더 있으시면 제가 슬랙으로 요즘은 소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창발 슬랙에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오늘 발표하신 분들 연락처하고 그런 것들은 또 같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슬랙에서 라이언 님도 슬랙 보시고 하시니까 그쪽에다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요번 달뿐만 아니고 다음 달에도 창발에서 많은 토크 얘기를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간 조금씩 비워주시고 또 본인이 발표할 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